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자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낸 돌싱입니다.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옛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제 인생 가장 비참하고 기막힌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뒤통수를,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쌍으로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말이죠. 제 지독한 악연의 시작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몇몇 개의 원하는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들 공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기에 취업이 되기 전까진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 졸업도 했는데 언제까지나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화장품이나 미용 제품을 좋아하는데 드럭스토어가 화장품을 브랜드별로 파는 곳이다 보니 재밌기도 하고 적성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를 만났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였던 박혜림이었는데 같은 직원이었죠. 처음 혜림이를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 엄청 말랐거든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유니폼 허리 부분이 헐렁헐렁할 정도로 깡말랐었죠. 게다가 일자로 자른 앞머리에 까만 머리, 시커먼 서클렌즈를 끼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녀린 외모와는 달리 깡다구도 보통이 아니고 할 말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화통한 성격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살면서 그런 친구는 처음 사귀어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모범생으로 살아왔기에 주변에는 다 저 같은 친구들만 있었거든요. 다 평범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에 반해 혜림이는 제가 처음 본 스타일이었습니다. 욕도 잘하고 거침도 없고 화끈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림이는 진상 손님하고도 대놓고 싸우고 할 말 다 해서 매니저님한테도 혼이 자주 났습니다. 한 번만 더 손님하고 싸우면 해고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가끔은 제가 진상 손님을 만나도 본인이 대신 싸워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화끈한 성격답게 노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끽해야 친구들 만나면 카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가끔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전부였는데 혜림이는 나이트며 클럽이며 엄청 다니고 아는 오빠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가여서 퇴근하고 나면 항상 술을 마시러 가더라고요. 약속도 많고 주변의 여자인 친구보다 아는 오빠, 친한 남자 동생이 더 많았으니까요. 혜림이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는데 발신자는 죄다 남자였습니다. 그때는 마냥 털털하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죠. 유흥이라곤 모르던 범생이었던 제가 그런 혜림이랑 어울리다 보니 조금씩 그녀의 세계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는 건 기본이고 혜림이가 아는 오빠가 오라고 했다면서 저를 클럽으로 자주 이끌곤 했습니다. 슬기야, 오늘은 찬호 오빠가 술 사줄 테니 친구 데리고 오래. 가자. 그 클럽 연예인들도 많이 와. 그렇게 클럽에 가면 혜림이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자주 오는지 직원들하고도 친하고 오빠 동생하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더라고요. 그런 게 저에겐 다 신세계였죠. 그맘때 저는 도파민 팡팡 돌게 하는 혜림이와 노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늦바람 든 것처럼요. 하마터면 취업 준비고 뭐고 노는데 정신 팔려 살 뻔했죠. 하지만 인생 선배인 부모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나 봅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던 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니 엄마가 진지하게 경고하셨어요. 슬기야, 엄마가 웬만하면 너 친구 사귀는 거 간섭 안 하겠는데
그 혜림이라는 친구는 좀 아니다. 서로 간에 도움이 썩 될 것 같지도 않고. 너도 걔랑 어울리면서 취업 준비도 안 하잖아. 나중에 후회해. 엄마는 걔랑 그만 지냈으면 한다. 처음엔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것도 대학까지 졸업한 성인인데 친구 관계를 뭐라고 하는 엄마가 너무한다 싶었어요. 하지만 가만 돌이켜보니 제가 혜림이를 만나는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고 있긴 하더라고요. 알바 끝나면 놀러가서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늘 숙취에 시달리고 술살 안주살도 엄청 찌고, 최근에는 면접 스터디도 안 가고 취업 관련 공부도 손을 놓았던 겁니다. 그제야 저도 좀 아차 싶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지 싶어서 그때부턴 좀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혜림이가 놀자 해도 공부해야 된다면서 좀 피했죠. 혜림이는 좀 섭섭해 보였지만 그래도 제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 저를 응원하겠다고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드디어 고생 끝에 원하던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늘 저를 응원해주는 혜림이였기에 저는 당연히 혜림이가 제 취업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혜림아, 나 붙었어. 드디어 합격이라고. 그런데 제 합격 소식을 들은 혜림이의 반응은 생각보다 너무 미지근했습니다. 아, 그래? 진짜 붙었어? 와, 축하한다. 잘 됐네. 고마워. 내가 한턱 쏠게. 오늘 시간 돼? 글쎄, 나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바쁜데 다음에 사줘. 아, 그래. 표정이 썩 밝지가 않았고 뭔가 억지로 축하해주는 듯한 찜찜함이 느껴져서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이후로 혜림이는 눈에 띄게 저를 피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취업이 됐으니 드럭스토어는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그만두기 전 남은 기간 동안에도 혜림이는 저를 일부러 피하더라고요. 게다가 알바 그만두고 나서는 아예 흐지부지 멀어졌고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혜림이는 제가 잘 되는 걸 배 아파하는 부류였다는 걸요. 물론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혜림이가 나한테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보다,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요. 회사에 들어간 후로도 드문드문 먼저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늦게 오거나 일주일 뒤에 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무성의하게요. 아, 나랑 별로 연락 안 하고 싶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후론 저도 안 했습니다. 혜림이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뜬금없이 혜림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슬기야, 잘 지내? 우리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한번 볼래?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니 혜림이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더라고요. 뭐 하고 지내냐니까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죠. 저는 혜림이에게 너는 야무져서 잘할 거라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혜림이가 자기 친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소개팅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친구로서 소개해주는 자리라고 하면서요. 그 남자애는 혜림이와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김영진이고 20살 때 싱가포르 이민 갔다가 작년에 한국 들어온 애야. 은행 다니고. 다시 한국 왔다고 연락 왔길래 그때부터 다시 연락하고 지내거든. 재밌는 애라서 슬기 너도 소개해 줄게. 친구로 지내면 좋잖아. 아, 그래. 나도 좋지. 다 같이 친하게 지내면. 슬기는 원래도 자기 지인들을 저에게 잘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죠. 그런데 혜림이의 말과 달리 영진이의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있는 내내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말도 안 하고 틱틱거리고요. 너무 불편했고 뭐 저런 싸가지가 다 있나 싶었죠. 그래서 전혀 성격 좋지도 않고 무례하다,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왜 저러지 싶었죠.
그런데 너무 황당하게도 며칠 뒤 혜림이가 저한테 영진이를 다시 남자친구로서 소개팅 받아보라는 겁니다. 영진이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있는 내내 뚱하게 있을 땐 언제고 갑자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정식으로 다시 소개팅을 해달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뭔 소리야. 걔 완전 썩은 표정으로 앉아있었잖아. 누가 보면 도살장 온 줄 알았는데. 쑥스러워서 그랬겠지. 한번 만나보라니까. 저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혜림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선 사람이 180도 달라져 싹싹하게 굴더군요. 처음엔 그렇게 뚱하더니 다시 만나니까 세상 싹싹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땐 정말 쑥스러워서 그랬나 보다 했죠. 그렇게 영진이와 저는 만나다가 나중에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혜림이가 또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겨우 통화가 됐을 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슬기야,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여기서 차 2시간 걸리는 지방인데 나 그 오빠랑 살림 합치기로 해서 내려왔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간호대 준비한다며. 아, 됐어. 그냥 준비 안 할 거야. 나 그 오빠랑 결혼할 거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남잔데 그래? 직업은 뭔데? 몇 살인데? 나보다 12살 많고 직업은 뭐 그냥 사업 준비 중이야. 야, 박혜림, 너 미쳤어? 직업도 불분명한 띠동갑 백수 아저씨랑 동거를 하겠다고? 너 인생 망칠 일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저는 진심으로 걱정되어 말린 건데 혜림이는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네가 그 오빠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너 대기업 다닌다고 사람 무시해? 뭐라고? 야, 박혜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해? 아, 짜증나네 진짜. 됐고, 내 인생이니까 신경 꺼. 그러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길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제 번호는 아예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영진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진이는 심드렁하게 대꾸하더라고요. 박혜림 원래 지멋대로 사는 애잖아. 그냥 냅둬. 지가 좋아서 간다는데 네가 말린다고 듣겠어? 걔는 아무도 못 말려. 너도 친구잖아. 좀 말려봐. 내가 왜? 슬기야, 너 그거 오지랖이야. 알아서 살라 그래. 그때는 영진이의 그 무심함이 그저 친구의 성격을 잘 아는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혜림이와는 또 인연이 끊겼어요. 저는 그 후로도 영진이와 인연을 더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영진이 번호로 혜림이에게도 청첩장을 보냈지만 혜림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단념했죠. 아, 혜림이와의 시절 인연이 다했구나 라고요. 이제 남편이 된 영진이와의 신혼 1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적이었고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하던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고 별거 아닌 일에도 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이면 피곤하다고 잠만 자거나 연락이 두절된 채 밖으로 돌 때도 많았죠. 저도 갑자기 변해버린 영진이의 태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불만 있어? 여자 생긴 건 아니지? 아, 또 시작이네. 사람 좀 들들 볶지 마.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싸우거나 서로 말을 안 하거나 두 가지였습니다. 남편의 태도 변화에 저도 지쳐가고 말라가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지방 출장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을 비웠다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익숙한 누군가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놀랍게도 혜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혜림아. 제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여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혜림이가 맞았습니다. 혜림이도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그러자 혜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실은 나 이 동네에 아는 언니가 살아서 잠깐 왔다가 너도 이 동네 산다는 거 기억나서 괜히 둘러보고 있었어. 근데 진짜 이렇게 너랑 마주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완전히 저를 잊고 살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나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뇨. 그동안 혜림이에게 섭섭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혜림이가 먼저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혜림이는 그 12살 연상 남자랑은 진작 헤어졌다며 고생을 많이 했는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섭섭하고 미워했던 마음도 잠시 초췌해진 친구의 모습을 보니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도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속사정을 혜림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영진이가 요즘 너무 변했어. 툭하면 화내고 밖으로만 돌고. 내 직감인데 꼭 딴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해. 제 하소연을 듣던 혜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영진이가 어떤 애인지 잘 아는데 그럴 리 없어. 그냥 권태기일 거야. 내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따뜻한 위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이었는지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엄마가 아프셔서 친정에 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며칠 비운 집안을 정리하려고 안방 침대 시트를 걷어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침대 밑에 발끝에서 뭔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은 은색 체인에 독특한 참장식이 달린 팔찌였습니다. 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물건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혜림이 팔찌였거든요. 바로 얼마 전 만났을 때 혜림이 팔목에 이 팔찌가 있던 걸 봤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하니 외국 여행 갔다가 산 거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그 팔찌가 저희 집 침대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혜림이를 저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게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구나. 내 남편을 만나러 왔다가 마주친 거였구나. 게다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집까지 들어왔던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소름이 확 끼치고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저도 없는 집에서 발견된 혜림이의 물건. 그 두 사람은 곧 불륜 사이라는 증거겠죠. 이것들이... 저는 남편과 박혜림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안방 화장대 구석 잘 보이지 않는 틈새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찍히길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일부러 자리도 비웠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짐승처럼 날뛰는 남편이었습니다. 야, 이슬기! 너 이거 뭐야? 어? 남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킨 거였죠. 너 진짜 미쳤어? 돌았냐고! 나 감시해? 남편은 카메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박살을 내버리더니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진짜 소름 끼쳐서 너랑 못 살겠다. 의부증도 정도껏 해야지. 맨날 여자 있냐고 들들볶더니 이제 집안에 몰카를 설치해? 이럴 거면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자기가 바람 피운 건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꼴을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더군요. 놀고 있네. 너 박혜림이랑 바람 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입에서 박혜림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박혜림? 소설 쓰냐? 와, 너 진짜 정신병 있구나. 걔랑 나랑 그냥 친구야. 의심할 걸 의심해. 웃기지 마. 내가 침대 밑에서 박혜림 팔찌 발견했어. 여기 드나든 거 다 안다고. 저는 혜림이의 팔찌를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야, 그게 혜림이 거라는 증거 있어? 그깟 팔찌 디자인 비슷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그 팔찌 하나 때문에 생사람 잡는 거야? 와, 진짜. 너 무슨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 그렇게 떳떳하면 혜림이 불러. 삼자 대면에. 내 눈앞에서 직접 아니라고 말해보라고. 참나. 그래, 불러. 걔가 들으면 기가 막혀 하겠네. 그렇게 박혜림을 카페로 불렀고 삼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혜림이는 들어올 때부터 팔짱을 끼고 아주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더군요. 야, 이슬기, 너 미쳤니? 나랑 영진이 사이 의심한다며? 우리 친구야. 근데 그런 의심을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문제의 팔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이거 네 거 맞지? 우리 집 안방 침대 밑에서 나왔어. 변명해보라고. 혜림이는 팔찌를 힐끗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진짜 너 무슨 병 있니? 이거 내 거 아니야. 비슷하긴 한데 내 건 얼마 전에 다른 친구 줬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니? 너 이거 한국에 없는 디자인이라고 했잖아. 이 팔찌가 니네 안방에서 왜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내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이상해졌다. 어떻게 친구랑 남편을 의심해? 영진이랑은 나랑은 친구야 친구. 애초에 너네들 내가 소개해준 거 까먹었니?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거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들어먹는다. 미안하다 혜림아. 괜히 너까지 오라가라 하고.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며 저를 정신나간 여자 취급하는 꼴을 보니 뒷목이 당기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었죠. 와, 너희들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천벌은 무슨... 야, 왜 나한테 난리야? 넌 내가 우스워? 나 기분 나빠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 갈래. 니들 집안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도 여기 못 있겠다. 야, 이슬기.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렇게 혜림이가 먼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저희 테이블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천하의 나쁜 년아! 하고는 혜림이의 싸다기를 날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경악했는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혜림이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귀싸대기를 날렸고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쩍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죠.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이거 안 놔? 혜림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아주머니의 악력은 대단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손을 흔들며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네 년이랑 놀아난 이상목 와이프다 이년아. 내 남편하고 놀아난 것도 모자라 저 남자하고도 놀아났지? 놀아난 남자가 한둘이 아니던데 내가 다 알아 이 더러운 년아. 이상목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혜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제 남편도 기겁하며 일단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말로 하세요. 남편이 혜림이를 보호하겠다고 끼어들자 아주머니와 같이 온 남자분이 다가와 제 남편을 말리더라고요. 아, 당신은 또 누구야? 이상목이 우리 매형이다. 이 여자가 매형하고 바람난 여자고. 당신도 정신 차려. 이 여자 바람도 양다리 피는 여자야.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혜림이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양다리? 남편의 그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라니. 상황을 보니 박혜림은 제 남편뿐만 아니라 이상목이라는 남자와도 바람을 핀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자기 남동생이랑 박혜림의 뒤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잡다 보니 박혜림이 자기 남편인 이상목뿐만 아니라 제 남편인 김영진과도 모텔을 드나드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여자는 혜림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이봐요. 당신 남편 바람핀 거 맞아. 내가 뒤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속이 다 터지네. 내가 2년 따라다니면서 증거 수집 다 했는데 당신 남편하고 모텔 드나드는 것도 내가 다 찍었거든. 사진 원하면 다 줄게요.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이야? 내가 듣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온 거야. 저는 경악해서 남편을 돌아봤고 남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 소동은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끝이 났습니다. 박혜림과 그 아주머니, 남편과 저까지 다 같이 경찰서에 가야 했고 아주머니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박혜림이 어떤 여잔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폭력은 안 된다며 그 건에 대해선 따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후에 저는 그 아주머니에게 연락처를 받았고 남편과 박혜림이 바람을 핀다는 결정적인 증거들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박혜림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했고요. 저한테는 그 아주머니가 은인인 셈이었죠.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의부증으로 몰릴 뻔했는데 떡하니 나타나 저를 도와주고 증거도 주셨으니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나중에 위자료 소송으로 받은 비용에서 좀 떼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증거받은 비용으로요. 그렇게 박혜림은 졸지에 2가정의 상간녀로 소송을 2개나 당했죠. 남편은 그제야 무릎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미쳤었어. 혜림이가 꼬셔서 한 번만 용서해줘. 걔랑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어. 걔 원래 그런 애잖아. 아무 남자하고나 놀아나고. 전에 살던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대. 내가 미쳤지 그런 애라. 슬기야, 나 한 번만 봐줘. 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너만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양다리라서 자존심 상하니? 박혜림 욕할 것 없어. 둘이 아주 잘 어울려. 끼리끼리 아주 멋진 바퀴벌레 한 쌍이야. 둘이서 꼭 붙어 지내. 소송장은 곧 날아갈 테니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님이랑 혜림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질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고 했던 말이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한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박혜림은 싹수가 노란 인간이었겠죠. 그럼 박혜림과 어울려 다니는 제가 걱정스러우셨을 테고요. 박혜림은 겉으론 밝고 활발해 보이지만 그 시커멓고 비열한 속내가 아마 부모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박혜림은 제가 뭔가 잘 됐을 때마다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 들어갔을 때도 연락이 안 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도 연락이 두절됐죠. 심지어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소개해준 거면서 말이에요.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땐 사라지던 그 친구. 게다가 결국은 제 남편하고 바람까지 피며 뒤통수를 쳤던 그 친구. 내 인생에 다시는 없어져야 할 최악의 인연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끊길 듯 끊기지 않았던 그 인연. 이제는 정말 깨끗이 도려내고 살려고 합니다. 남편도 박혜림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